예, 5월 28일 막장 토론의 정종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퐁당님, 예, 현옥님, 인디고님, 크레용님, 미니토마토님, 파김치님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호정천님은 뭐 앞에 계시니까 예, 오늘 우리 이제 포청천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예, 커피 예, 예요. 잘 마실게요. 독약을 탄 거 아니지 설마? 썰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래도 이 농담. 예, 썰렁한 소리. 73님 반갑습니다. 아 진짜 지금 방송 막 하기 전에 음. 우리 배 선생하고 제가 아는 또 우리 저희 동년배인 친구가 또 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심란하네요. 그 권규님 반갑고요. 예, 참. 그 놈은 이제 학교 때부터 잘 알았죠. 그 하여튼 그 뒤에 건강이 안 좋아갖고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하필 그렇게 돼갖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명복을 빕니다. 예, 더 조심하십시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은 아직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기저질환 뭐 아마도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뭐 그러니까 저도 고향에 이천에 이제 뭐 부모님 때문에 막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그 해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갖고 세상을 떠는 거죠. 우리 저기 이천에 그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3,400 되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한 10%는 간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제 주변에 좀 많아요. 좀 많은데 하여튼 뭐 그래도 방송이니까 또 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스르르님 반갑습니다. CSI님도 CSI님은 그 서울을 막 누비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한 바람기가 든 것 같아 CSI님. CSI님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아니, 농담입니다. 또 진담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우리 CSI님은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농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로미님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들 가시는지. 근데 그건 뭐 그거고. 그건 뭐 그분들 사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그렇죠. 없다는 말이 요새 맞습니다. 실감 나죠. 예.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이 또 어이없는 사건이 이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로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21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한테. 같은 초등학교 한 반에서 예. 거의 뭐 몰살을 하다시피 했고 어른은 둘 아마 교사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브레이빅 사건에서도 노르웨이의 예, 집단 학살범, 살인범 이런 것처럼 그만은 뭐 몇십 명을 쏘한 거냐. 그렇죠. 70명 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노르웨이가 22년이 최고형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벌써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반 예. 넘게 살았을 거예요. 예. 걔 감방에는 인터넷이 되고 뭐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고 저거 요번에 있는 애가 이제 18살짜리 예. 만 18세니까 이제 막 그 총기 소유 그 이게 법적으로 예. 가능한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가서 AR-15 그 돌격용 소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총신이 짧고 개머리판이 붙고 자동 연발되고 조준경이 있는 그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그걸 사갖고 탄창을 갈아 끼면서 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총기 시스템.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18살짜리가 총기를 바로 사갖고 바로 자기 할머니를 쏘고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많은 캠퍼스 폴리스도 있고 지역 경찰도 있고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뭐 거의 뭐 매년 대형 그러니까 이런 말도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대형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사건들은 자주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 참사만 하더라도 그 연례 행사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 보통 뭐 지지난 달에도 한 서너 명 예. 한인들 공격당한 것도 기억나시죠? 예. 예.
이게 뭐 그냥 수시로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의 총기 소지라든가 이건 시스템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런에도 불구하고 총기 협회에서 로비 때문에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이게 총기 난사, 총기 참사 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미국, 유럽은 그래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총기 소유 자체가 거의 뭐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가 또는 총기 규제라고 하지 총기 소유 금지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수정헌법 2조가 있기 때문에 예, 수정헌법 2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수정헌법 2조입니다. 자율규율된 민병대는 프리스테이트, 그러니까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헌법 제2조예요. 2조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그렇죠. 금지로 갈 수는 없고 끊임없이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게 되면은 또 대부분의 제소해 갖고 위헌 판결이 나고. 왜냐하면 예. 수정헌법 2조가 이겼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의 권리, 그러니까 총기 소유는 인민의 권리고 이것은 무엇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아예 people 그건 뭐 이 권리 자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무기를 자유롭게 사서 하는 건 미국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짜리가 성인 되자마자 사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의미의 미국 리버럴, 미국 자유주의, 미국 개인주의의 근원이거든. 왜냐하면 이게 독립 시기라거나 서부 개척 시기에 예를 들면 자신의 안전 이것을 국가나 어떤 사회적 기구가 담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존과 자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총기로 소유된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보안관 시스템, 지역 경찰, 보안관 시스템의 근본도 그겁니다. 어떤 개척민들이 가서 유럽의 개척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내쫓고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불황자 아니면 뭐 그 범죄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니까 그들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을 하고 그들 스스로는 항상 윈체스터 소총을 소지하면서 지키는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 헌법의 기간이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 당시에 그 주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수정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병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국가에서 총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총기를 가지고 독립 전쟁에 참전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헌법이 그냥 날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된 거죠. 예. 버지니아 민병대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국의 정규군과 싸워서 독립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전통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총기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언제 그게 2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200년 전 이야기임에도 현대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이런 재난 참사 하여튼 비극들이 재발함에도 불구하고 금지로는 못 가더라도 규제 자체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200년 전에 미국의 삶과 지금은 다릅니다. 무기 자체도 다릅니다. 그때는 단발총, 화약총 정도에서 그리고 기껏해야 뭐 하는 한발 장전식 정도의 약간 반자동 같은데 지금은 그 자체가 기관총이에요. 그냥 한 번 땡기면 수십 발이 나가는 거고 사람의 삶 자체도 미국은 넓은 땅에서 뜨문뜨문 사는 그때 만들어진 그 헌법이지만 지금은 대도시에서 그냥 집중돼 있어요. 초등학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댕겨버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만든 현실과 지금의 미국민의 삶이 다른데 이걸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총기 문제라는 게 이게 미국의 이런 총기 사건, 이런 비극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분쟁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무장이라든가 이게 되는 게 악셀레이트 됐던 과정이 뭐냐면 그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렇죠. 그때 무자히딘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무자히딘들이 지금 나중에 하게 되면 탈레반이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알카에다도 되고 막 알카에다 되는데 이 무자히딘들이 왜 세졌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기들끼리 지원하러 온 애들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총기가 엄청나게 투입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누가 해주냐? 소련의 반대파였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부은 거야. 그것들이 이제 소련이 철수하고 끝났어. 이 총 들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여기도 뭐 한국의 이건 대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제 의용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약간 극우 성향이야. 그렇죠. 여기에도 총기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 총기가 잘 관리될 것인가? 이 전쟁이 끝나고도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거죠. 그들이 이제 육로로 이제 서유럽으로 퍼질 때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도 걸리고 사실 뭐 경찰이라는 범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의 총기 문제에서 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미국은 전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잉여 소총이 남습니다. 그렇죠. 잉여 소총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80년대 90년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2000년대 얘들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거를 경찰 특공대라든가 경찰 무장력으로 돌리는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막대한 총기가 그러니까 조금 아웃데이트한 거죠. 이 경찰 특공대를 경찰들한테 내게 되고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총기가 풀린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총기가 갱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갱들과 경찰 특공대의 무장력과 충돌하는 것이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이것도 역시 이 미국의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대단히 이 갱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무장하는 걸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이거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의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에 그 마약도 공급하면서 미국 내에 불안을 조장하면서 경찰력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건 넷플릭스의 다큐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실제 논문에도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기반이 됐던 것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자유민에 의한 권리 보장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불안 국가를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이것에서 부정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총기협회,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 역사상 최강의 그 정치적 압력 단체, 그렇죠. 로비 단체의 성격이 있는 이건 뭐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들한테는. 그건 당이 중요하지도 않고 예. 아마 NRA죠. 미국 전미총기협회에 돈을 안 받은 정치는 없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압력 단체, 로비 단체는 다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도 그렇죠. 한국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적 압력 단체, 로비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총기협회하고 원래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유족회. 그렇죠. 예. 거기는 문학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걔들도 자기들도. 그래서 그건 뭐 나름대로 국가에서 영웅 취급하니까 300만 그게 유족들 가족이니까 1000만이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든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억들이 약간 이제 퇴색되면서 그 영향 그 자민당이 가장 강력한 압력 단체였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이렇게 톤이 떨어져.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의 총기협회는 끊임없이 이게 이 재생산이 확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총기 파는 놈들 그렇죠. 40년 전에 팔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로 파는 사람들, 그렇죠.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총기의 수준, 질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발총에서 자동 소총에다가 로켓포까지 뭐 이거 굉장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사건에서 또 약간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이 사건이죠. 네. 저 아이한테 저게 광고예요, 저게. 광고 화면입니다, 저게. 이게 데니엘 디펜스라고 하는 이 총기 제조 회사의 홍보물인 거예요. 저게. 홍보물이에요. 제 아이가 저 총, 저 반자동 소총이잖아요. 또 예. 저것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광고 페이지에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 다니엘 디펜스의 저 사진 위에 사진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 뭐 잠언 22장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 야 어렸을 때부터 총기하고 친해지면 그렇죠. 예. 늙은이가 되어도 총기는 나의 옆에 있다. 뭐 이런 항상 얘기잖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기관 저 탄창 보세요. 한 40발 넘는 거를 가지고 저 자동 소총으로 반자동 소총으로 자기를 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 사건 터지면서 저건 내렸다고 하는데 이미 저 사진은 이미 쫙 돌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4살 지금 한 서너 살쯤 되면은 한 10살쯤 되면 한 7, 8년 뒤에는 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참. 8살 보여주기도 싫어. 7살 8살짜리 애가 예. 아버지가 총을 어디다 숨겨두는지 알고 예. 이게 넣었는지 알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그걸 가져가서 빵 쏴버려. 이게 실제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총기의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학교 학생들 많이 아니라 지금 이런 데 대한 불안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한 강화를 촉구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학생들 휴업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워싱턴까지 행진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또 불안감, 분노하고 있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움직이고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그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는 뭐 항상 이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고 브레이크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총기 협회 이런 애들에 대한 어떤 로비력인 거고. 미니토마토님이 저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을 하면은 왜 제가 자동과 반자동을 섞어서 말씀드리냐면은 NRA에서는 모든 총을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자동 소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동 소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동 소총은 방아쇠 당기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근데 문제는 반자동 소총과 자동 소총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버튼만 딱 돌리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AR-15 같은 경우도 바로 자동 소총인데 근데 용어 자체를 반자동 소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어디네들 규제? 그래 좋아. 우리 반자동 소총으로 팔게. 자동 소총 안 팔아.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총이 단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권총이 탄창이 15개에서 16개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자동 권총이 되는 거예요. 드르륵 날아가요. 근데 얘들은 그냥 이거를 다 반자동 권총이라고 하죠. 이게 말장난입니다. 이게 어디서 총기협회에서 만드는 말장난이에요. 저는 군 생활을 또 취사병으로 했기 때문에 총은 다뤄본 적도 없어요. 식칼만 다뤘기 때문에. 자, 아니 근데 이번 사건에서 또 이 총기 규제와 총기 소유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찰의 어떤 무능, 대응 실패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고는 11시 30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애가 들어와서 이제 예. 시작하는 거니까. 문제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참사부터 시작해 갖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총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학교는 다 철책으로 가려져 있고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로 이게 보호가 되게끔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캠퍼스 폴리스를 고용해서 우리 치면 학교 보안관이지. 학교 보안관인데 걔네들은 당연히 무기가 총기 소유, 지급되는 권총 및 자동 화기로 자기 차에는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좀 묘한 상태가 뭐냐면 없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얘가 들어갈 때 그 캠폴은 자기 차에 타고 있었다, 타는 중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는 도망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무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하고 싶은 거. 텍사스의 주지사라든가 시장은 처음에는 대응을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잘못했다.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식 있고 사과하고 있죠. 사과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캠프는 그래서 지역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10명, 19명. 문제는 이거는 지역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문제는 안에서는 계속 이 지금 누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라고 신고가 계속 911 신고가 나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지역 경찰은
판단을 못 해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2명이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예. 그래 결국은 1시간 뒤에 텍사스 지역은 텍사스 레인저들이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들이 있고 그리고 이민 단속국이라고 하는 특수 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지역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막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뭐 인질극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그것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총기 난사범에 대한 매뉴얼은 모든 사법 기관에서 무조건 들어가서 진압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진압. 예, 투입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살해라는 것이 매뉴얼인데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지켜졌느냐? 그럼 여러 명, 수명 명 죽을 동안 경찰은 뭐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좀 애매한 건 이게 지역 경찰과 연방 경찰의 갈등, 그러니까 관할권 문제도 있고 또한 지역 경찰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후에 연방 경찰이 들어가는 우리가 영화 많이 보시죠. FBI와 LA 경찰 뭐 이게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예, 그래 막 싸우고 나가면 그러잖아요. 연방 관할이야. 예, 뭐 이런 시카고 경찰. 예. 왜냐하면 미국의 시카고 경찰은 미국 경찰의 원료고요. 보스턴 경찰이죠. 보스턴 경찰과 시카고 경찰은 뉴욕 경찰과 LA 경찰도 굉장히 자긍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에서는 연방 경찰 들어오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요. 이것은 지역에 갈수록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대부분 지역 경찰의 수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는 제가 추정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그 판단 착오가 적어도 반 이상의 아이들을 죽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기 소유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는 근본적 문제고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 사건에 대한 대처. 그래서 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철저히 매뉴얼을 해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뉴얼을 돼. 그러니까 잘난 경찰, 못난 경찰, 뛰어난 경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는 그 매뉴얼 자체도 안 지킬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킨 이유가 안 지킨 게 두 놈이잖아요. 그렇죠. 캠퍼라고 이제 지역 경찰하고. 예. 근데 지역 경찰의 책임자가 실제로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졌다고 해요. 현장 책임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육부 관구에서의 이 현장에서의 그 책임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게 실기를 해버렸다. 그 한 몇 분 사이의 판단이 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런 학교에서의 총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지휘권이 바뀔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킨 거는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육관구의 교육수장의 문제, 어떤 저기 지역 경찰의 선출직 지역 경찰의 문제, 시장의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경찰의 어떤 힘, 경찰의 파워가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총기라거나 테러라거나 이런 대형 범죄에 항상 노출돼 있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과잉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일정하게 이게 보호해 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 새끼라. 그래서 이 미국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엄청 자기들 내부의 어떤 모든 걸 뭐 변호사라든가 이걸 고용해 가지고 그렇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조직이 다 보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파워가 셈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항상 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대형이 미진하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더 커질 수 있었는데 그 텍사스 레인저의 그 IC라고 하는 위민 단속국의 그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도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더 수십 명이 죽을 수 있었죠. 아니 건물 안에서 그냥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이 대원이 사실은 이 지역 경찰의 그 투입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자기가 걔를 사살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매뉴얼의 나라, 원칙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건 심각히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자, 우리 저번에 한국에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경찰의 행위를 보면서 매뉴얼에
어떤 이게 뭐죠? 이게 습관화, 음. 일반화, 일상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그 매뉴얼이 너무 부족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뉴얼이 모든 것에 또 이게 정답이나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나게 되는 그렇죠. 거고. 이게 참 걱정스러운 선도 있는. 우리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학교 내로 들어와서 뭐 학교 내 성범죄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학교 보안관들이 고용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총기 부분이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고 뭐 그건 그렇다 해서 저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많이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텍사스가 대표적으로 이런 총기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렇죠. 특히 텍사스가 이제 이 공화당에 강한 여기가 대표적인 데가 이제 텍사스 그 옆에 이제 그 뉴멕시코라든가 이런 데가 네. 그러니까 이런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낙태죄 이런 데 대해서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판결들을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시 가문의 거기가 사실 근거지잖아요. 나와버리지, 예, 나와버리지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강한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보수, 뭔가 이런 데 대한 엄격함, 오히려 그런데 이런 문제 틀리면 오히려 구멍이 빵빵 더 크게 그러니까 뚫린다는 크게 뚫려 버리니까 네. 물론 이거는 뭐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반시킬 문제. 수 없으면 아무래도 남부 제 기억으로 자꾸 텍사스 이런 데가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자주 발생한 대로 기억이 그러니까 나는 총기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좀 하여튼 이게 죽은 아이들의 어떤 명복을 빌면서 아유 참 예전에 조승희 사건 터졌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미국이 허술한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번에 있잖아요. 사회적 우울함, 사회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보면 사람들에게 뭐 우울증도 준다거나 이런 것 디프레스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어떤 계기가 만날 때는 이게 욱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렇죠. 게 폭력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총기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 총기 범죄 결여돼 버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이런 휘발성들이 구조화된 거죠. 돼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위험한 더 거죠. 위험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얘기할 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N번방 조주빈 이 새끼 또 이번에 깝죽대다가 또 한번 또 뉴스가 되었지만 그 N번방 사건에 얼굴 없는 공범들 그것을 이제 배포 소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한번 제가 다루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지난번에도 대부분이 다 이게 형량은 좀 올라갔는데 대부분 다 뭐 소지 혐의가 강하고 배포 이런 데 대해서 형량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그래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다 이랬는데 지금 그 또 악명 높은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결국은 단순 배포 정도의 처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사이트죠. 그걸 통한 배포,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손정우가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 개인이 수익을 올리게 된 거지만 이 사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법인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법이 없다. 그러니까 손정우 개인이 처벌받은 거고 이 사이트 그러니까 말하는 일종의 법인 형태가 이것을 한 형태의 처벌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이게 극단적인 범죄 행위가 벌어졌어. 그럼 그 개인도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그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영상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유튜브나 구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데 대한 규제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전에도 보면 네이버 같은 데서 계속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리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포털들이. 그렇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되는 게 이거죠. 우리나라에 혹시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실 뭐 다음이나 네이버가 대표적인 포털인데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불법적인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이것도 사실 의심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떠나서 이게 유통되는데 특히 요새 특히 뭐 플랫폼 산업,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트렌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성, 뭐 그것도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것에 해당되는 책임의 문제까지 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또 미봉에 그칠 수 있다. 이게 손정우 같은 경우는 뭐 다크웹도 이용을 했고 이게 이제 성착취물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루트만 가지고 저기 이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다크웹도 이용하지만 일반 N번방 같은 데도 이용을 하고 다양한 방식의 SNS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법적인 것이 뭐냐면 그런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게 되죠. 다크웹이래요. 그러면 그거 걔들을 잡거나 아니면 이게 하기가 손쉽게 비교적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것이 규제가 안 되면은 얘들이 플랫폼과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팔고 이게 되면은 이제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전에 비해서 진화되어 있는 거 맞는데 아직 여전히 구멍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문제는 좀 비어 있는데 이거 좀 잘 틀어막아야지. 그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법 개정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전에 그 누구죠? 그 유명한 누구죠? 그 닭 잡고 했던 애 있잖아요. 머리 그 V 디스크 했던 많이 까먹었다. 양진호. 아 위디스크? 네, 위디스크. 예. 그 일부러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려고 해서 돈을 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 너무나도 좀 쉽게 봐주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왜냐하면 이게 쓱 유통이 되면 장사가 돼. 그렇죠. 돈이 많이 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클릭 수가 되고. 이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쓱 그냥 모른 척해. 또 뭐 이렇게 문을 열어줘.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돈이 되니까. 그게 그런 게 그냥 예. 온전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N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최근에도 또 위헌 판결을 받았죠. 윤창호법. 윤창호. 예.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뭐 음주운전은 사실 뭐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비 살인 미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 윤창호법이었는데 윤창호법이 작년에 한번 위헌 판결을 받고 이번에 또 위헌 판결을 두 개를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좀 네. 정교하게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과거에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한 그럼 두 번이잖아요. 이것과 작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한번 음주운전을 하고 지금 음주운전하는 것을 거의 동일하게 그러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10년 전에 한번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잘 살아왔어. 근데 반성하고 잘 그런 예. 일 조심해. 어쨌든 뭐 없었으니까 지금 했어. 응. 이것과 응. 6개월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이 반복해서 한 부분을 어떻게 동일하게 보느냐. 이건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좀 더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2년 안에 3년 안에 예. 반복해서 했을 경우는 가중한데 음.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일종의 경감시켜주거나 이런 형태의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었느냐.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좀 엄정하기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정교해야 되는데 예. 그걸 놓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도 이 사람들도 설마 음주운전을 조장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 한국의 법률가들인데 근데 법이라는 것은 모두한테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게 많으니까 그럼 빨리
빨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끔 빨리 법을 개정을 해야죠.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뭐 이렇게 비판받을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헌법재판소가 예. 아니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윤창호법을 만든 이유가 이건데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뭐 역으로 가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규정을 자세하게 보면은 대체 입법을 요구한 거예요. 말하자면. 필요하죠. 필요하겠죠. 그럼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윤창호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시켰죠. 이건 여전히 유효되는 거죠. 그렇죠. 예. 0.05에서 0.03로 낮춘 거.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기준, 취소 기준 이것도 강화된 거 맞. 이것도 여전히 유지가 돼.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이제 재발되었을 경우 2회 이상 적발 시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 또 위헌 판결 받았던 거는 이제 음주운전 또는 약물에 의한 했을 경우 치사상의 경우에도 이제 가중 처벌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위헌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각각의 경우에 맞게끔 좀 더 세심하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 두니까 과잉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저 사람은 과잉 처벌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효화돼 버리니까 실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공백이 생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법을 만들 때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좀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이 뭐 틀린 말 아니지 뭐 물타기 포퓰리즘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판을 그걸 만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됩니다. 입법자 아직은 국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사항을 볼 때 그리고 아니 사실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정부의 입법에서도 이런 게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냥 확 만들었다가 나중에 위험되든 말든 뭐 그냥 이렇게 일단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인기 영합주의죠. 거기에 이제 영합하는 의미에 그건 되는 거니까. 그게 포퓰리즘인가요? 그게 포퓰리즘이죠. 예. 이런 형태의 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입법화되는 과정들은 이게 딱 제도로 정리가 되고 이게 지속되고 많이는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엄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입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입법 전문가들이 이걸 그렇게 못 봤다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그분들이 누군지는 문제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검수완박 얘기할 때도 오케이 검찰개혁 괜찮은데 그 법안 자체의 문제점 허점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예.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도 이제 이런 그런 거죠. 거죠. 그건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법이 이제 약간 또 이거는 뭐 위헌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밖에 보완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거 쪽팔리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위헌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소급 적용되는 건가?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정부와 그 사법부의 판단들은 그러니까 이 행정 처분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 형사 처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재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재심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라거나 이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소송 걸겠지. 누군가가. 형사적으로는 위헌된 거는 재심 청구를 하는 거고 행정처분 그렇죠. 그 자체 지금의 조항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정도 세 가지를 한번 다뤄봤고요. 첫 번째는 텍사스 총기 난사 왜 이렇게 재발되는 건가? 이 사건에 대한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뭐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경찰의 그러니까 대형 시스템에서의 어떤 구멍과 그러니까 이 무능과 또는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지 유기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총기 규제의 이 필요성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함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느낌을 그렇죠. 또 가지게 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지가 직접 만들곤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대공업 대규모적으로 유통되게끔 만드는 데 대한 책임 문제도 엄격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죠. 필요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윤창호법이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무효가 되었지만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죠. 이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규제, 그러니까 처벌 강화라는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 비례성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뭐 허점을 가진 입법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된 거로 우리는 봐야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기조들을 제동을 건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시사 문제는 뭐 두 가지죠. 뭐 선거 이야기하고 오늘 어제부터 또 민주당에서도 시끄럽던데 사전선거라고 해야 되나? 사전 투표 투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국힘 쪽에서는 별로 시끄러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얘들이 팀워크 잘 맞아. 의외로. 그 지난번에 보고 권력을 가지면은 좀 그죠. 그 요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누구야 총무비서관 네. 그 이제 과거 이제 성추행 관련된 징계 때문에 예. 윤재순인가요? 그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또 그 동네에서는 그 누구야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어쨌든 인준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총리 책임자로서 국무실장을 누구를 둘 것인가 가지고 치고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나랑 맞고 손발에 맞는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겠다.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다. 하겠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왜냐하면 느낌은. 저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하면서 이름 뭐죠? 뭐죠? 윤종원인가? 윤종원.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약간 갈등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건 뭐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간 한독수에 대한 견제 심리도 존재하겠죠. 그뭐저 윤핵관이든 어째 그쪽 사람들이든 약간 사실 어차피 어떤 정권의 국무총리가 아무리 허술합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정 정도 지분이 있는 건 맞는 거고, 근데 거기에 자기 사람을 들이겠다고 하면은 그쪽 정권에 좀 뜨한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연일 시끄러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 우리 20대 중반에 뭐 젊은 여성이기도 하고 약간 또 이게 추적단 불꽃, 스카우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단 불꽃에서 아마도 느낌상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던 그 민주당의 올드한 주류들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대외적인 얼굴마담으로 간판으로만 쓰는 쓰고 거죠. 대충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 그렇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이 전투력이 있더라고.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몇 번 뭐 지난번 보니까 386, 586 용태론 얘기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뭐 이게 그 단호한 징벌 심지어는 저 최강욱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조기 징계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나요? 비상징계도 있나요? 비상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한다. 대표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또 세게 나가니까 바로 옆에서 치고 나가는 거죠. 뭐 심지어는 대변인도 대변인이 보통 보면 지도부 이야기를 언론에 가장 잘 그렇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대변인도 치받아 버리고 윤호중, 박홍근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엿먹인 거잖아. 엿먹여서 이게 어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약간 그런 말들이고 지금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과하거나 톤 조절을 못했다. 그래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또 한 몇 시간 뒤에 또 치고받은 거야. 왜냐하면 뭐 어쨌든 자기가 톤을 너무 세게 나간 거는 뭐 조금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 같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민주당 대중에게 팬덤 정치가 아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민주당을 가기 위한 혁신 과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과 상의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윤호중 쌩까니까 또 발끈해가지고 또 시끄럽고 이 폭로전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본적으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뭐 60 몇 %가 586 뭐 이런 뭐 그런 통계가 있다네요.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싫어하죠. 당연히 물갈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야 박지원 네가 뭔데 이런 얘기 아니까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톤 조절하자. 그러니까 뭐 옥석을 고르자 하는데 그럼 네가 뭔데 옥과 석을 고르느냐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야, 우상호는 옥이고 그러면은 뭐 윤호중인 석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으로 얘네들은 발끈하는 거고 저는 사실 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저도 뭐 지금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이 사람들 가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왜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해서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당 대표에 왜 앉혔냐? 진짜 너희들은 대충 얼굴 마담하고 인형처럼 앉아 있다가 나가기를 바라는 그 용도 아니었냐? 그렇죠. 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민주당이 조금 개조하고 바꾸기 위한 자기의 본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프로세스와 능력과 이걸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 그냥 얼굴 마담으로 앉혀놓은 거 아니냐? 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넘는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넘어서는 물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가 김종인 같은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온 건 아니지 않냐.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 정도의 정치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슈를 얘기하는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박지원은 이 얘기잖아요. 박용진은. 그러니까 박용진의 말도 맞고 그런데 우리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감당 못하는 것을 뻥치고 나가는 것도 실제로는 정치력이 부족한 건 맞다. 근데 박지원한테 어떻게 정치력까지 기대하느냐 이 얘기도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정치권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부의 과제가 있어, 혁신의 과제가 있어. 근데 외부의 어떤 주요한 일정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건 선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닥치게 되면 늘 내부의 혁신 얘기하는 거는 잠깐 시간 좀 있다가 그게 유명한 그 이야기 나중에 나중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그 맨날 성차별금지법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했던 이야기 왜 지금은 더 급한 게 있다. 그렇죠. 이 논리는 그냥 이 정치권의 구조적인 논리예요. 그거는 보수 저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부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됐고 지금 이거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런 의미에서 약간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의 이 캐릭터 처음 본 거야 나도. 그렇죠. 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응원군.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진도 나가버리는 그렇죠. 이런 것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여기서 북을 칠 때 혼자 북치지 말고 북을 작게 치더라도 약간씩 공명이 되게끔 몇 가지 배치를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혼자 북을 치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의 스피커들 소위 말하는 문파 뭐 스피커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쟤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뭐 오죽했으면 뭐 욕설까지도 그대로 방송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박지원 이 사건의 특징은 아까 그냥 민주당 내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행동 방식과 나중에는 언제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도 닥치게 되면 또 나중이 있는 거야. 나중이 되죠. 그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술집에서 그 주인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붙여놓은 이 문구가 있어. 자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근데 내일은 닥치면 늘 또 오늘이야. 오늘이죠. 늘 오늘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늘 나중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공방이다.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독립운동할 때 일제 독립운동하는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드러내면 독립운동의 대의가 훼손되기 그렇죠. 때문에 침묵해야 돼. 그거는 그거는 독립한 후에 예. 이렇게 얘기지만 독립은 지올 줄 알고 그 얘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는 그래서 박지원의 정치력을 얘기하거나 뭐 시기 얘기한 건 다 개소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지원의 주장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은 거죠. 말하자면 싫은 사람은 이해가 돼. 싫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박지원을 픽업해 온 사람들 그게 그냥 지도부는 나중에 도장을 찍은 거고 픽업해 온 사람 누구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있는 약간 페미니스트 지향의 여성 정치인들이야.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박용진이나 조홍천은 약간 두둔을 해. 근데 거기를 데리고 왔던 그 민주당 내에 쌩까잖아요. 그 민주당 내 그 많은 그 여성 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나름대로 뭐 이게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걸 자기의 트렌드로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많잖아요. 정춘숙부터 해가지고 무슨 남윤 주로 여성 민노회 출신들 많죠. 예. 한마디 말이 없는 게 약간 그렇죠. 나는 이상하더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들의 비겁함과 기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박지원에 대한 거를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겠죠. 자기들이 나서긴 그렇고 대신 대타로 쓰였는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뒷감당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쓱 빠져 있는 상태고 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국회 부의장에 무슨 뭐 여성 몫이 갔다면요. 원래 네. 김상희 지금 부의장에서 또 여성으로 가는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지들끼리 또 모여갖고 또 국장 그러니까 부착해. 웃기는 것들이야 내가 볼 예,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계속 던지는 이슈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 박완주 사건 때, 그 다음에 최강욱 발언 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떠들어야 될 그 민주당 내에 여성 주류는 아니더라도 윤호중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건데. 지분이 있는 여성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민우회든 뭐 어쨌든 그쪽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흔히 말하는 지들이 총대를 매야 될 때는 쓱 빠지고 뭔가 누가 와서 또 총대를 메고 있으면 예. 뭐 자기가 이게 숟가락을 얹을까 말까를 계산하는 것 계산하고 이득을 챙길 때는 가서 싹 챙기고 예. 이게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뭡니까? 예. 그리고 뭔가 할 때는 또 싹 빠져버리고 예. 그리고 또 선거 때 되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또 여성의 대표인 양 또 와서 그지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욕하면 또 저 새끼 너의 패미에 대해 욕하나 이렇게 하죠. 이게 웃긴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 그러니까. 필요 없어 싹 다 그냥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왜냐 이게 이제 참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예. 아니 감당 못하면은 내려놓든가, 예? 감당 못하면 내려놓든가 이득은 쪽쪽 빨아먹으면서 누가 누굴 욕해? 이게 웃긴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팬덤 정당이 아니라 무슨 대중 정당 이 말도 약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팬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쁜 그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아니 그건 예를 들면 우리 BTS의 팬클럽, 아미 같은 데를 약간 이건 모욕하는 거야. 그이가 대단히 보면 무조건 찬양하지 않잖아요. 약간 거리를 둔다거나 예를 들면 노사모 초기도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니었거든. 일정한 지지를 하지만 거리를 두는 이 마인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팬덤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면 홍위병 정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홍위병 정확히 정치와 홍위병 정치라고 해야죠. 홍위병 정치와 팬덤 정치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 그 부분을 구분하고 싶었지만은 하면 또 뭐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르죠. 예. 팬덤 정치와 홍위병 정치는 다르죠. 지금은 이거 홍위병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팬덤 그래서-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여기 예. 신장식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비슷한 몰라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지가 마치 무슨 뭐 팬덤이라든가 정치를 되게 잘하는 양 팬덤 정치가 이거고 그렇지 대중 정치가 이거고 이렇게 해서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게 또 똑같이 꼰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공격입니다. 예, 저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개혁을. 하여튼 몇 가지 약간 전 세 가지 인상적이었는데 야 국힘 저것들은 의외로 팀워크가 세네. 의외로 관리가 잘 되네. 그런 내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번 두 번째는 아까 이 박지원을 보게 되면 화두 지금 해야 된다는 사람과 나중에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간의 갈등. 이거는 박지원 문제만이 아니라 늘 모든 정치권들의 늘 화두다. 세 번째는 박지원은 왜 응원군을 못 만들까? 혼자서 그냥 지르고 혼자 나갈까? 그러니까. 내지는 또 하나는 적어도 이게 응원해야 될 그 약간 그 박지원의 화두로 삼고 있는 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화두에 대해서 공명해야 될 그 선수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장면들이 느낌이 오더라 이런 거죠. 저는. 그렇죠. 그래 그게 뭐 민주당의 한계인 거고 뭐 걔들 알아서 죽을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 자 없는데. 됐고 이거나 봅시다. 우리 뭔지. 그래서 사전 투표했습니까? 예, 저는 어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했는데. 예. 사실 뭐 예. 어차피 뭐 저는 사실 뭐 저 국민의힘이 압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풀뿌리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에 대한 것은 일정 정도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광역에서는 지금의 어떤 여론 추세는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이제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광역의회 쪽에서 의미 있는 그래도 좀 대안 세력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좀 아닌가요? 비관적이어가지고 좀 힘을 줘야 되는데 네. 그저께 혹시 그 서울시장 저기 세 사람 TV 토론 봤어요? 예, 뒤쪽으로 좀 봤어요. 앞에 못 봤어요. 것 같아요.
오세훈은 지난번에는 쌩까서 둘이 한 거 아니야. 저기 그렇죠. 권수정, 송영길 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는 선관위 주관하는 법정 토론이기 때문에 그럼 뭐안 할 안 수가 나올 수 없는 없을 거니까요. 거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저는 뭐 글쎄요, 그냥 뭐 좀 평년작 아니었나? 딱히 뭐 반전의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냥 무난하게. 저하고 친한 저기 권수정 후보 좀 잘했습니까? 아니 큰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문제는 예. 큰 실수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지지율이 아주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근데 그거는 그게 뭐 좀 토론회에서 뭐 한두 마디 말로 되는 건 하긴 아니겠죠. 뭐 그렇죠. 그거는 그거 다 그런데. 그래봤자 해프닝으로 취급받는 거고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밑에서 물 밑에서 다 여론조사 하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어쨌든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국힘이 어드밴티지일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잘 봅니다.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구청장 여론조사 한 거 보고 약간 저는 쇼크 먹었어요. 그래요? 서울에 보니까 뭐 어디가 조사했죠? 언론에 나왔는데 뭐 구청장 그건 직접 이미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지금은. 지금 돼요. 왜냐하면 되나? 지금도 되는 거 뭐냐면 과거. 이전에 아, 조사한 그렇지. 거를 지금 해도 얘기해도 돼. 예. 다만 지금 한 걸 지금 발표하는 그렇죠. 건 안 예. 되는 거니까. 그 보니까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그냥 22개가 저기 국힘 우위. 그럼 역전이 된 건가요? 요 완전히 뒤집어져. 4년 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원래 저기 이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 보면 저기 성북, 강북 예. 밑으로 오게 되면 관악, 그렇죠. 구로, 예. 금천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철옹성이었던 저기 강남, 삼구와 송파, 용산 이쪽은 이제 국힘이 워낙 센 데인데 거기는 뭐 그런데 이 뭐 구로, 금천까지도 너무 나잘 여기 구로도 구로도 예를 들면 저 국힘 우위로 나오는 거야.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상당히 야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근데 어쨌든 오세훈이 송영길을 많이 이기고 있으면은 그 영향이 크지 않겠어요? 예. 구청장에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기도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건 잘 못 봤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의당 뭐 정당 투표나 뭐 권수정 저기 경기도의 황순식 이런 사람들이 참 고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고전을 많이 하죠.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한 20여 년의 정치를 보게 되면 제3당이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제3세력. 어쨌든 국힘류와 민주당류가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짧게 보더라도 뭐 2000년대 이후에 그렇죠. 2000년대 이후는 이 양당이 물론 주고받아. 어떨 때는 서울에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그 지방의원의 90몇 프로가 민주당이었잖아요. 구청장도 거의 싹쓸이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양당 중심의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과정에서 제3당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곤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00년 이후의 정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3당이 어떨 때는 국힘류에서 튀어나와. 어떨 때는 그 대표적인 게 뭐 이회창, 그렇죠. 예를 들면 자민련, 뭐 친박연대. 어떨 때는 또 민주당 쪽에서 튀어나와. 예를 들면 창조한국당, 그렇죠. 문국현, 뭐 이런 또 개혁국민정당.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 다시 원상 회복돼. 다시 돌아가. 국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일관되게 제3세력, 제3당 양당의 독식 구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보 정당이에요. 그게 민주노동당, 뭐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3당의 슬픈 운명이 뭔지 압니까? 늘 양쪽에 끼어.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정의당은 적어도 저 민주당의 저 이중대다. 구역자들이야. 이중대야. 그래서 더 얄미워해. 또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 너 대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진 거 아니냐. 그렇지. 너는 또 저 윤석열 당선에 부역한 놈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공격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국힘 지지자들도 국힘이 이거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은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이나 정의당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양당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최소한의 기대 이것들이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균형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소금물이 왜 짜냐? 바닷물이 왜 짜냐? 소금이 많아서 짜냐? 3%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있는 거다. 뭐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소금이 90%가 있어서 짠 게 아니다. 최소한 3%가 되더라도 이게 썩지 않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제3당으로서 뭐 정의당 등 기타 세력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이 정치판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쪽에 다 낑겨가지고 그러려면 의미 있는 퍼센트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정의당이 그만큼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냐 뭐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 어디 가서 제일 비판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 하나 접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도부가 저를 싫어해. 왜? 맨날 가서 쓴소리만 하고 비판만 하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양당 구조에서의 어떤 견제력으로서 또는 바닷물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력들은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정의당이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제3세력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뭐죠? 투자 이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관심은 좀 필요하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당한테는 국힘 편으로 취급받고 국힘한테는 민주당 취급받는다.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정의당이 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지 않고 일정한 존재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로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스탠스 뭐 인정합니다. 맞아요. 사실 뭐 좀 정의당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저희 큰 아들이 요새 약간 정치화되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이 항상 트러블이 있어요. MZ 세대의 정치화. 2030 그 유명한 이대남 경향에 가까운 선수인데 물론 토론인데 우리는 적어도 근데 하다가 약간 삐끗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이 사전 투표하면서 가는데 이제 일부는 견인을 했는데 여전히 완강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제 큰아들 같은 약간 이대남 약간 보수화되어 있는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3 세력, 예. 청년 정당 예.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부분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들한테 집권을 하라 달라는 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바닷물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3이나 5 정도 많으면 10과 10은 바라지도 않고 한 5가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마. 왜 그 수치로 얘기해. 하려면 다다익선이 좋지. 그렇지. 당연히 20이 좋지. 다다익선이 좋지만 적어도 소금이라고 하니까 5%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이제 바닷물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세력이 정의당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사람이잖아요. 10년 동안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고 결국 이제 자기 역할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제3세력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세력 아마도 진보 정당인데 좀 뭐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작은 소박한 마음을 좀 전하면서 정리하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24일 막장 토론 마무리. 5월 28일 마무리를 하니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고 저는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날씨 좀 조심하시고요. 투표 많이 하시고요. 내일 오늘까지 사전 투표고요. 건강하십시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